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적폐수사 발언을 놓고서 정치권의 공방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윤석열 후보의 사과를 요구한 만큼 오늘 저녁 열릴 후보 2차 TV 토론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연 민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녁 8시에 2차 TV 토론 열리잖아요. 네. 이 윤석열 후보의 적폐수사 발언 논란 그리고 공방의 중심이 되겠죠? 예, 뭐 그럴 겁니다. 예. 지난번 1차 때는 좀 후보들 간의 방어적인 잽을 주고받았다면 네. 이번에는 아마 공격적인 난타전이 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적폐수사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되고 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또 부인 김혜경 씨 문제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해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좀 치열하지 않을까. 더구나 주제가 오늘 청년 그리고 방역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또 표를 얻기 위한 경쟁이 제일 치열한 분야거든요. 네. 오늘 TV 토론 좀 볼만하지 않을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 열리고요. YTN이 생중계해 드릴 예정입니다. 1차 탐색전, 1차 토론 탐색전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탐색전 했고요. 이제 본격적인 토론이 있을 것 같은데 토론에 임하는 각오를 저희가 인터뷰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특별한 전략이라기보다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위기 시대에 유능한 리더가 필요하다. 리더의 무능은 죄악이다. 이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뭐 늘 TV 토론은 다른 후보들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고 국민들께 진정성 있는 제 태도를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과 비전 중심의 경쟁을 이끌겠습니다. 하루 지금 확진자 5만 명이 넘어서는 코로나 위기 극복 대책, 그리고 우리 2030 청년들의 희망의 미래를 말할 수 있도록 단단하게 준비된 정책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한번 그분의 생각들을 따져보고 그게 과연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향인가, 또는 정말로 중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물어볼 생각입니다. 1차 토론 끝나고 각 당에 확인해 보니까 자당 후보가 제일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1차 토론 때는요. 1차 토론 때는 누가 제일 잘했다고 보셨어요? 근데 일단 언론에 보면은 지금 이재명 후보가 더 낫다라고 했는데, 근데 토론 이후에 이미지 개선 효과는 누가 더 높았느냐 하면 또 윤석열 후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토론이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후에 네. 시청자들로부터 더 좋은 평가를 받는 게 그러니까 이게 더 토론을 중요하죠. 그 말을 잘한 후보, 예. 그리고 이미지가 좋은 후보, 예. 그 두 가지를 중에 뭐가 더 큰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토론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지 예, 않습니까? 예. 그래서 똑똑한 후보보다 따뜻한 후보가 더 효과가 있다라는 그렇군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전략으로 임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양강 지지율이 이렇게 박빙인데요. 과연 TV 토론이 표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과거 우리 대선 사례 그리고 또 미국 대선 사례를 김정진 앵커가 정리해봤습니다. 네, 20대 대선을 불과 26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의 2차 TV 토론회가 잠시 뒤 8시부터 열립니다. 지난 3일 1차 TV 토론은 39%의 높은 시청률에도 불구하고 결정적 한방은 보이지 않았고 뚜렷한 승자와 패자도 없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인데요. 현재 1, 2위 대선 주자 지지율이 박빙인 만큼 그래도 이번 TV 토론이 승부를 가릴 주요 변수로 보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먼저 과거 TV 토론의 승패가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TV 토론의 영향력을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지만 토론이 처음 도입된 지난 1997년 15대 대선 때는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당시 토론회에 나온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상을 보시면 파란색 셔츠와 화려한 문양의 넥타이, 노란색 행거치프가 보이죠. 시각적인 효과와 함께 건강 문제와 이미지의 단점도 보완하는 데 성공했다는 분석입니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1, 2차 토론에서 두각을 나타낸 김대중 후보의 지지율이 33.9%에서 35.6%로 오른 반면 이회창 후보는 31.4%에서 27.9%로 하락했습니다. 이런 추세는 대선까지 이어졌고 결국 김대중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This is a great country, but I think it could be a greater country. And this is a powerful country, but I think it could be a more powerful country. 미국 대선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1960년 케네디 대 닉슨 후보 간 세계 최초의 TV 토론회입니다. 토론회 전까지만 해도 케네디 후보가 약세였지만 이후 흐름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케네디는 TV를 통해 당당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결국 닉슨 후보를 제치고 대권에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19대 대선 때는 조금 달랐습니다. 누가 TV 토론을 가장 잘했는지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심상정 후보가 44%를 차지하면서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대통령에 당선된 건 문재인 후보였습니다. 토론 실력은 뛰어났지만 거대 양당 후보의 견고한 고정 지지층의 벽을 뛰어넘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Look at what I accomplished in the Senate as Secretary of State. We're trying to disrupt the collusion between the wealthy donors, the large corporations, and the media executives.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도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압도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미국 대선 TV 토론 역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던 이 토론의 승자는 힐러리였지만 미국 우선주의를 외친 트럼프의 지지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최후의 승자는 트럼프였죠.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한 TV 토론의 영향력을 보면 응답자의 79.8%, 그러니까 10명 중 8명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TV 토론이 후보 결정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 대선도 TV 토론을 보고 지지 후보를 결정하겠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대선 후보 2차 TV 토론,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TV 토론이 절대적인 변수는 아니지만 후보들이 보여주는 능력과 비전, 그리고 도덕성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하는 변수가 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TV 토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후보들의 언변도 볼 수가 있지만 표정도 볼 수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세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중요하고 저는 이번 후보들 여야 4명이 92년 미국 대통령 선거 TV 토론을 꼭 한번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92년이요? 예, 그때 누가 클린턴 경쟁했습니까? 부시 후보가 격돌을 했는데요. 클린턴과 부시가요? 예, 당시 예. 부시 대통령은 클린턴의 어떤 신상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습니다. 말이 왔다 갔다 한다. 양다리 걸친다. 이 표현을 거의 한 10번을 썼습니다. 그랬군요. 예, 그런데 반면에 이제 클린턴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는 정책적인 문제, 경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를테면 아주 심화된 양극화 문제라든지 성장 제일주의 이런 경제 정책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거든요. 네. 그때 이제 나왔던 얘기가 아시다시피 그 유명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 그랬군요. 슬로건입니다. 예. 결과적으로 압도적으로 이제 승리를 거뒀죠. 클린턴 네. 후보가. 그래서 이번 우리 토론에서도 경제 민생 문제를 집요하게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지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 국민들의 마음이 열립니다. 그렇군요. 경제 문제 한두 번 이렇게 툭툭 던진다고 해서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네. 어떤 경제에 대한 집요함 이런 부분들이 우리 후보에게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그렇군요. 생각이 각 듭니다. 후보들이 우리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것을 집중적으로 설득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단순히 공약만 툭툭 던지고 정책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집요하게 반복적으로 네. 공약을 해야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대선 후보 TV 토론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발언한 이 적폐 수사를 놓고서 공방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먼저 예. 윤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작심하고 저는 던진 전략적 발언이라고 봅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청와대나 여권이 말려 들었다고 보는 거고, 근데 말려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워낙 그 적폐 수사, 적폐 청산 이런 화두가 문재인 정부의 트레이드 마크이자 자존심과 직결된 문제를 정면으로 찔렀기 때문에 네. 여권 문재인 대통령은 반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여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원인 제공은 결국 윤석열 후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의도적으로 원인 제공을 한 거죠. 예. 다분히. 다만 그게 지금 이제 활활 불타오르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네. 아마 상당히 며칠 혹은 대선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문제가 정권 심판론이냐 아니면 유지론이냐인데 문제는 대선이기 때문에 그럼 어느 쪽이 더 표가 유리하느냐 뭐 이 계산 아니겠습니까? 의도적이라면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예. 그 목적대로 뭐 여론의 흐름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만 역풍도 또 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풍이 더 불 거라고 충분히 계산을 던진 거죠. 예. 던졌을 때 지금 바로 문재인 대통령 반응을 함으로써 전선이 그동안에 이재명 대 윤석열 대결에서 바로 네. 문재인 대통령 대 바로 윤석열 후보로 됐고 아마 2, 3일 더 지나면 정권 안정론 대 정권 심판론 이 형태로 전체 흐름으로 보시는군요. 가는 예. 거죠. 근데 여론조사는 지금 정권 교체는 50%가 넘지 않습니까? 네네. 많으면 55% 가기 때문에 결국은 윤석열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또 보시는군요. 예. 예. 청와대는 윤 후보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윤 후보가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힌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문 대통령의 입장과 똑같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문 대통령도 그렇게 수사를 하라고 했고 자신도 마찬가지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면 된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예, 준비된 모범 답안을 얘기한 거죠. 윤석열 후보 입장은 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정치에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 정치 보복이라는 건 내 사전에 없다. 다만 법과 시스템에 따라서 범법 행위가 분명히 드러날 경우는 사법 처리하겠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극히 원론적인 얘기인데 모든 대통령들이 됐던 사람이 후보나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대선 직전에 이렇게 불을 질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표심이 어디로 튀느냐가 첨예한 이제 관심사죠. 그렇군요. 이게 정권 안정이냐, 정권 심판이냐 예. 이렇게 예. 대립 구도가 조만간 만들어질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미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으면 친문, 친노 진영은 상당히 여권 이재명 후보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고 예. 호남에 있는 일부 상당수가 이재명 쪽에 몰릴 가능성이 있죠. 네. 이런 면에서 민주당 유리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곧바로 호남의 대척점에 있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뭉칠 수가 있고 또 친노 친문과 대척점이 있는 중도층이 또 네. 뭉쳐서 윤석열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 발언이 나오고 윤건영 의원이 사흘 전에 한 이야기가 그 보수층의 결집을 위한 의도적인 발언으로 본다라고 예. 해석을 했거든요. 예. 같은 입장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보수층이 아니라 중도층의 결집을 노린 그런 그렇군요. 고당수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중도층은 이런 발언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가 상당히 관심인데 예. 원장님께서는 이게 정권 심판론 쪽으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중도층은 생활 힘드니까 예. 인생에 힘들어서 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주택이라든지 일자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망했던 중도층의 상당수가 윤석열 쪽으로 넘어올 거라고 판단한 거죠. 원론적으로는 대통령이 어떤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임기 말에는 대통령 감정을 그대로 노출하면 안 됩니다. 예. 왜? 국민들이 너무 화나 있기 때문에 상승작용을 타고 분노에 불길을 났기 때문에 별로 득될 게 없거든요. 적폐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한다고 했지만 여권에서는 그 자체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예. 어쨌든 적폐 청산, 적폐 수사하고 비슷한 맥락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서 4년 반 동안 해왔던 게 5년 동안 해왔던 게 적폐 청산이고 네. 거의 정치적으로 유일한 업적이라고 여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칼을 들이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정한 선언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감정을 참기가 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정치권은요, 윤석열 후보의 이 발언, 적폐수사 발언을 놓고서 공방의 수위를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낙연 선대위원장, 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을 차례로 듣고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국제적 공인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세계 16위 아시아 최고로 올랐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이런 위대한 성취를 야당 대선 후보가 부정하는 듯한 언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발전은 법치주의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난폭한 검찰주의로는 법치주의 발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불법 선거 개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적폐청산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용어에 이처럼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참으로 생경하고 의아한 장면입니다. 도둑 잡는 게 도둑에겐 보복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 보복이라면 그런 정치 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라고 본인의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는 그 말이 지금도 옳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네, 일각에서는 그동안의 대결 구도가 윤석열 후보 대 이재명 후보였는데 윤석열 후보 대 문재인 대통령 대 윤석열 후보 구도로 바뀌면서 이재명 후보가 잘 안 보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가 전면에 이재명 후보가 나서서 대통령과 차별화를 해서 오히려 마치 이재명 후보와 대통령이 대립하는 것 같으면 두 사람이 부각되는 게 선거 전략적으로 유리하죠.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정책 차별화를 계속 해왔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오히려 그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도층을 담는데 전략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 유리한데 예. 지금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후보가 싸우면서 이재명 후보는 뒤로 좀 빠진 듯한 느낌을 주고 무엇보다도 전선이 대통령과 윤석열 후보 간의 형성이 되면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서는 차별화가 매우 힘들어지는 겁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 편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솔직히 속으로는 내심으로는 상당히 좀 곤혹스러울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렇군요. 예.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석도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사실 호남 표심이라든지 강성 친문 지지층의 표심을 다 얻지는 못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바람이 불면서 결집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도 하던데. 저는 이미 이재명 후보에 갈 수 있는 표는 다 갔다고 보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가지 않는 친노 친문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무리수를 던지는 것보다는 외연 확장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친노 친문의 일부 진영이 이재명 후보에 온다면 더 많은 중도층이 날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찌감치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중도 확장에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저는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전략이라고 저는 제 나름대로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혜경 씨 과잉의전 논란을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혜경 씨 과잉의전 논란에 대해서 일단 추가 의혹이 또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유인태 전 의원이 관행이라면서 김혜경 씨를 좀 옹호하는 태도를 보인 반면에 또 적절치 않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적절치 않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직접 듣고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내가 지자체장 들한테 물어봤어요, 딴 데네. 그랬더니 아니 지사 부인이 저기 시장에 장 보러 가는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럼 아마 기사가 나올 거예요. 집사 비슷한 사람이 공관에 대개 있다 이게.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밥 산 거 너 한 자리 했으니까 사라고 그러는데 그게 업무 추진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일반적인 관행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 그러니까 그 대개 업무 추진 카드를 쓰는 데 있어서 그 공사의 구분이 애매한 대목이 많아서. 시장이나 지사의 시장이나 지사의 부인에 대한 공식적인 의전 자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잉 의전이라는 건 의전을 하긴 해야 되는데 좀 지나쳤다라는 건데 아예 의전 자체가 공식적으로 안 되는 거니까 불법 의전이라고 보고 있고요. 감사원장 부인도 직접 장을 봤는데 대신 장 봐준 게 없네요. 감사원장.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논란, 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또 새로운 또 의혹이 추가로 제기가 됐더라고요. 예. 또 후보 부인 의혹과 사과가 대선까지 계속 논란 공방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저는 뭐 어차피 두 후보 다 뭐 리스크들이 많이 예. 있기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고 네.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김건희 씨 7시간 녹취록이 문제가 돼서 와 이게 대선 판을 뒤흔들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또 넘어가서 또 예. 다시 김혜경 씨의 그런 또 과잉 의전 논란, 법인카드 문제 이런 부분도 불거지면서 야 이게 또 판을 또 바꾸는 게 아니야라고 또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지 네네. 않겠습니까? 근데 결국 논란과 논란이 반복되지만 예. 저는 지지율에 그렇게 큰 변화는 주지는 않을 거고 예. 그리고 뭐 대선 판에 결정적으로 좌우로 흔드는데 큰 그 캐스팅 보트 역할은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두 그렇게 후보 양쪽 다 보시는군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야권 단일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의 사퇴까지 언급하면서 단일화에 선을 긋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은 또 단일화에 대해서는 좀 할 수도 있다. 예. 윤석열 후보와 뭐 담판을 한다면 예. 뭐 이렇게 조금 태도가 바뀐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했는데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 있으면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정치 지도자는 굉장히 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안철수 후보 측도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본인들에게 최적화된 상황을 원하고 그렇게 해서 선택을 했겠지만은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후보의 통상적인 발언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과격하게 반응하면서 이 우리 후보가 정권 교체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이 갈수록 부각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당 측과의 협상이나 아니면 국민의당 측과의 어떤 단일화 논의라는 것은 애초에 저희도 굉장히 소극적이었지만은 더더욱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대표는 또 지금 저 발언을 해석해 보면 예. 구태여 단일화가 필요 없다 이렇게 또 들리기도 하네요. 근데 또 다른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번 단일화가 야합 형태로 하면 안 되지만 예. 신뢰를 쌓는 형식이면 그 뭐 가능할 수 아침에 기자들 만나서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예.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맞는 말인데요. 네. 또 어떻게 보면 또 하나만한 얘기입니다. 예, 그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준석 대표의 심리를 꼭 집어서 말씀드리자면 정말 안철수 대표하고 단일화 하고 싶지 않다. 네. 정말 어떻게 해서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예. 윤석열 후보와 옆에 측근 참모들이 단일화를 하려고 하는 것 같다. 네. 그렇다면 내 입장도 접을 수밖에 없지 않나. 더구나 야권 인사들이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고 릴레이 압박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또다시 이준석 대표 혼자 안 된다라고 고개를 흔들 수만은 없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힘들지만 하지 못해서 유턴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대선이 26일밖에 남지 않았고요. 곧 후보 등록 있잖아요. 예. 네, 후보 등록이 월요일까지인가요? 네,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예, 2월 14일 일단 뭐 마감입니다. 후보 등록 전까지 지금 뭐 단일화는 사실상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게 뭐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보는 거고요. 네네. 14일까지는 예. 그 이후로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는 시기는 있다고 봅니다. 그 이후로는 뭐 투표 용지 만들 투표 용지 때도 인쇄 때까지. 예, 그다음 본격적으로 선거 운동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뭐 하루 전날 특정인 지지 선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후보 보면 모두 자신으로의 단일화를 예. 강력히 주장하고 완주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럼 공개적으로 얘기하지만 이미 네. 언론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갈지는 사실상 방향은 나와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단일화의 방식인 거죠. 예.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그때 지난번에 저한테 이제 한번 질문을 하셨는데 어느 단일화가 가장 그래도 근접하고 적절한 모델일까라고 네, 어떤 이제 모델? 찾아보니까 이미 언론에 이제 나왔습니다만은 네. DJP 단일화 97년 단일화 모델이 그래도 적절할 것 같다는 생각이 DJP 들어요. 단일화는 오랜 기간 그 단일화 협상을 하지 않았나요? 예, 오랜 기간 단일화 협상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같은 경우 또 시대도 변했기 때문에 이미 상황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충분히 심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단일화 97년 DJP 단일화 때 우리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문서화로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저 때입니까? 예. 두 번째로는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협의를 했는데요. 네.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제 거기에 보면
하필 문에 보면 4개 주제로 해서 한 20여 개 항목이 샅샅이 나와 있습니다. 자세하게, 그렇군요. 디테일하게. 예. 그중에 하나 먼저 1항 4조 부분 보면 양당은 정책의 조정, 기타 양당 공조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그걸 하고 양당 동수 대표로 구성하는 가칭 공동정부 운영협의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기로 한다. 이 정도라고 이후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매번 내각이라든지 대표라든지 협상단을 동수로 해서 어떻게 협의한다, 무슨 기구를 만들어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상당히 안철수 후보가 흔쾌하게 들어 물러날 수 있는 혹은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명분, 공동정부 틀 이런 부분들이 한번 제시돼야 되겠죠. 근데 저렇게 단일화 협상하고 합의문까지 만들고 약속은 지켰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년 동안 지켰습니다. 2년 동안만? 2년 후에 이제 결국 이제 결렬됐습니다만은 예. 저는 이번에 안철수 대표 단일화 된다 하더라도 뭐 그게 4년 5년 간다는 보장은 없다고 보고요. 네. 다만 초기 모든 정부는 1, 2년이 중요합니다. 네. 앞에 그 부분만 적절하게 한다면 무난하고 유럽도 연정도 보면은 그렇게 2, 3년 가다가 또 무너지기도 하고 또 5년, 10년 가기도 합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 처음 있는 이제 연정 어떻게 보면 공동정부 시도기 때문에 과연 이 시작부터 성공할 건지 아니면 결국은 용두사미로 끝나버릴지 이게 지금 이번 대선의 가장 관전 포인트 1번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예, 모든 국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볼 것 같은데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자, 최근 나온 지지율을 좀 보면서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대선 후보 지지도 한국갤럽 조사인데요. 잠깐 보여주시죠. 갤럽 보니까요. 이재명 후보가 36, 윤석열 후보 37, 박빙입니다. 오차범위 아니고요. 안철수 후보가 13인데 2주 전보다 2%포인트 떨어졌네요. 35에서 13. 예, 작년에 새해가 넘어오고 그다음에 설 연휴도 지나고 오늘 현재 벌써 37, 36으로 완전히 초박빙 아니겠습니까? 예. 거의 뭐 동률이라고 해도 비슷한데 거기에 안철수 후보는 17에서 쭉쭉 떨어졌지만 여전히 지금 10%대를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10%가 중도표란 말입니다. 상당 부분. 예. 그렇기 때문에 설령 13%에서 이후로 12, 11, 10%대로 하락을 하더라도 예. 중도의 지지층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몸값은 올라간다. 그리고 언론은 지지율은 떨어져도 예. 몸값은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1%의 혹은 나아가서 0.1%의 중도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번 대선인데 네. 5% 혹은 10% 이상의 중도표를 가지고 있는 안철수다. 그래서 저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 하는 거고 보시는군요. 안철수의 단일화 이번 대선의 최고의 승패를 판가름하는 네. 역시 이번에 상수가 또 된 거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후보들 주말 일정을 저희가 살펴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제 마지막 메타버스 타는데요. 가는 곳이 충청하고 제주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늘부터 열차를 타고 간다는데요. 예. 충남하고 호남입니다. 자, 방문을 어디로 하느냐 이것도 메시지니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워낙 입담이 좋고 대중 친화력이 높아서 정말 지방에 돌면은 그 막 에너지가 솟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걸 마지막 메타버스 일정이라고 했을까요? 예. 이제 워낙 중앙정치 이제 전체 흐름에 몰두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에 다니는 건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장동 사건만 없었으면 아마 메타버스로 펄펄 날았을 겁니다. 아마 지지율도 쑥쑥 올라갔을 텐데 아쉽게도 이제 대장동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뭐 애를 먹고 이제 마지막 큰 흐름, 뭐 단일화라든지 혹은 뭐 차별화라든지 뭐 이런 큰 흐름에 집중할 것 같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지방으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특히 호남 공략. 그렇군요.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공약 지금 1호로 그러니까 그 공약 전략인 셈이죠. 호남에 아다시피 역대 대선에서 10% 넘었던 거는 국민의힘 보수 정당이 박근혜 대통령이 딱 한 번 아니었습니까? 10.5%였는데요. 그 전에 지지율이 높아도 10%를 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어제 오늘 사이 윤석열 후보 보니까 15%, 20% 심지어는
거의 뭐 28%까지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호남에서요. 여론조사마다 다르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만큼 상당히 과거 어느 때보다도 혼합에 대한 여건이 좋다는 겁니다. 근데 또 이제 과거에도 막판에는 또 민주당 쏠림 현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는 가장 좋고 있어요. 그래서 20% 목표했다가 23, 50%가 목표를 올렸는데 호남에서 만약에 최종 득표율이 정말 10%만 넘어도 상당히 아주 큰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거고 15%만 넘어도 수도권이나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윤석열 후보는 호남으로 내려가고 또 이재명 후보는 전국적인 중앙으로 더 공을 들이는 그런 전략에 좀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의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